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어제 대구의 도금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서 근로자 50여 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이자 현재 한국대기환경학회장 고문을 맡고 계신 영남대학교 백성옥 환경공학과 백성옥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도금 공장에서 이거 뭐 차 염소 산염 제가 맞게 읽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차 염소 산염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 염소 산염이 황산과 섞이면서 생긴 염소산 가스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일단 차 염소 산염 이게 뭐예요? 네, 그 이름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일반인들이 되게 이제 상당히 좀 겁을 먹게 되는데 차염산염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로 그렇죠. 있거든요. NaCl. 예. 그렇죠. 네, NaCl. 그 야, 소금, 오랜만에 얘기한다. 예. 예, 나트륨과 염소를 연결하는데 가운데 산소가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 화학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름을 이제 차염소산염이라 하는데. 예. 사실은 이 물질은 굉장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렇게 이 자체는 독성이 없고. 예. 살균이나 멸균, 표백, 염색 등등에, 그다음에 NaOCl이 이제 물에 녹으면 NaCl로 이제 나가면서 유리산소, 가운데는 산소가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중성으로서 이제 안전한 물질들이에요. 근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황산과 섞여서인가요? 네, 황산이나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면, 특히 이제 황산하고 반응하면 이제 나트륨이 황산한테 뺏기게 되니까 남아도는 염소가 나오게 되죠. 그 염소 자체는 굉장히 또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던 공장 직원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되게 염소가스가 아마 염소나 염산가스를 갖다가 아마 흡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염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소도 몸에 들어오면 이제 염산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기관지나 이제 접촉되는 피부, 폐 등등에 손상을 주게 되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죠. 이번하고 네.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문제로 거의 한 2년 전에도 같은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사실은 불산과 염산의 독성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불산이 더 강합니다. 불산은 흔히 옛날에 악마의 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예. 그 농도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이번의 경우는 구미 불산 사고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 그건 다행인데. 네, 다행입니다. 네. 그건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또 다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이 장소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대구 성서공단이요? 그렇습니다. 성서공단이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물론 대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 심지어 도금 공장 같이 유해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있고,
심지어 뭐 농약 공장도 있고 또 식품부문 공장도 있고 쓰레기 수확장도 있고 굉장히 이래 여러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해 물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유해 물질 계통에는 어디에서 뭐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이 공단이 언제 생긴 거죠? 공단은 한 30년 전부터 조성이 됐죠. 그렇다면 30년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마 초기에는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예. 이제 특정된 업종들을 좀 선별을 하기도 하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대구가 위천공단의 조성이 이제 무산되면서 이제 어디 시내에 혼재하고 있는 공예업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활동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서공단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도금 공장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공단이 대구에는 3공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특화된 공단인데. 예. 그 공단은 오히려 주거 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죠. 대구의 거의 중심부에 있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저도 대구에 오래 살지만, 대구가 사실은 6대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시내에 공단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한 12개 정도의 공단들이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거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국가 산단이 있고 일반 지방 산단이 있고 한데 지방 산단과 또 일반 산단이 있고 이런데 국가 산단일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예. 근데 일반 도시에 있는 일반 산단들은 또나 지방 산단들은 사실은 그런 업종 관리까지는 기대하기가 힘들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법 규정을 만들면 일반 산단도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과 같이 이제, 기업 친화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 규제 등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방금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아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사람 인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사소하게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치아 염소 산염을 염소 탱크가 아닌 황산 탱크에 주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은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원인인데요.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 염소 탱크가 아니고 아마 차 염소 산염을, 저장하는 탱크를 편의상 염소 탱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염소와 황산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주입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건 현장에서 이제 주입구의 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 주입구 밸브의 모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아니면 서의 위치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유기용제나 용매 이런 데 산 이런 계통들은 같은 데 모아두거든요. 쓰레기 우리 마치 버리는 걸 같이. 예.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상식에 어긋난 거죠. 이렇게 위험물일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예. 서로 약간 위치를 다르게 하면 이런 식의 엇갈리게 착오로 인해가지고 연결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사고라는 것이 안전 불감증하고도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에 있어서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라. 이것처럼 추상적이고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이고 뭔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불산 사고 이후에도 각계각층에서 매뉴얼 얘기 나오고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래 했을 때도 일반인들 설마 저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게 바로 불감증이죠. 네. 근데 구미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처음에는 화재가 난 줄 알고 구경까지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위험한 가스가 이제 화재로 난 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사람들은 먼저 대피를 먼저 시켜놓고 그게 이제 뭐 유예하든 말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설마 저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현장에서도 한 2시간가량 뭐 계속 공장을 가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안전 불감증의 실상인 겁니다. 아유, 그리고 일단 불상사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매뉴얼도 제가 볼 때는 이 각 공장마다 그리고 이 안전을 담당하는 관공서도 좀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매뉴얼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매뉴얼은 있겠죠. 우리나라 매뉴얼 없는 데는 없죠.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백성옥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구 경기 시간을 어떻게 마음대로 줄여요? 네. 일단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요. 원래 현행 구장에는 12초 안에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어기는 경우도 사실 좀 적지 않았고요. 타자가 투자가 나가 있을 때는 30초를 넘을 때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프로야구 시간이 평균 3시간 27분으로 가장 길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을 좀 스피드하게 해서 관중에게 박진감을 선사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TV 중계권 문제도 있죠. 경기가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야구를 좀 외면하게 되니까 템포 빠른 야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메이저리그도 내년부터 경기장에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0초 안에 투수가 공을 던지게 돼 있고요. 만약 20초 안에 공을 던지지 않으면은 볼로 선언되어 있는 그런 규칙을 마련 중인데요.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평균 시간이 10분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올림픽도 원래는 야구가 9이닝인데 7이닝으로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TV 중계권성이 점점 커가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좀 박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뭐 박진감 있게 하려면은 뭐 안타를 한 번도 못 친 팀은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예.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네. 물론 그 고민을 한다는 건 참 긍정적인 차원입니다만. 네. 근데 뭐 전 종목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작전 타임을 너무 많이 부니까 작전 타임을 불지 않을 횟수를 좀 제한하고 이러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거기에 자꾸 광고를 끼워넣으려고 하는 게 조금 그런 그 추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팬들한테 조금 더 좋고 또 박진감 있을 때 또 하이라이트 때 빨리 끝나는 그런 경기를 선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이 호날두가 골을 넣자 새벽에는 라이오넬 메시가 이 골을 터뜨렸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의 긍정적인 효과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프리메라 리가 경기에서도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리오넬 메시가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입니다. 어제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 통산 72호 골을 넣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메시가 또 골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3대1로 꺾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골을 리오넬 메시가 터뜨렸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골을 오늘 추가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75호 골 추가했고요. 예. 어제까지는 호날두가 골을 넣어서 2골 차의 간격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가 골을 하나 보태면서 격차가 3골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또 그 바르셀로나는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골을 다 넣었어요. 예. 그래서 메시의 M, 수아레즈의 S, 네이마르의 N. 그래서 뭐 MS 라인이 폭발했다. MS 라인이. 예. 남들이 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 제품이 나왔나 그러겠네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번 시즌 우리나라 남녀 골프 선수들이 해외에서 역대 최다 상금을 벌여들었다고 그러네요. 예. 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집계는 아니고요. 예.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건데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에서 2,1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6억 원을 벌었고요. 일본 투어에서 뛰면서는 15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44억 원 정도. 그리고 유럽 투어에서 출전해서도 53만 달러, 역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총 합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88억 원을 벌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2008년도에 한번 2,237만 달러를 벌었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모자르지만 그게 최고액을 기록을 했고요. 예. 일본에서가 상당히 많은 상금을 벌었죠. 우리 안선 선수가 상금왕, 그리고 이보미가 상금 3위, 신재가 4위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외화 획득의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뭐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KLPGA 수있는 여자 선수들이 지금 미국으로 대거 진출하게 되고요. 또 일본에 뛰는 선수들을 그대로 선전할 거로 보이고, 지금 양용훈 선수 등 해서 일본 프로 퀄리파잉 스쿨에 어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 골프 선수들도 다 어떤 그 회사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 회사 이런 거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10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럼 회사는 어느 정도 가져가나요? 회사가 가져가는 건 없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야. 우리나라 골프가 외국이랑 좀 틀린 게 외국에서 골프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고 스폰서나 협찬사가 있어도 소속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자 골프 선수나 남자 골프 선수를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기업체들이 골프단을 만들고 예. 그 선수들한테 월급과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또 그 선수들은 그 회사의 로고를 달고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금을 벌게 되면 오히려 소속팀이나 소속사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돈을 더 줘요 거기다가? 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인기 여자 골프 같은 경우는 상금보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더 많고 인센티브나 그 외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선수 같은 경우 특히 골프를 잘 치면 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 다 가져가네요, 진짜. 연예인들은 그게 뭐 6대 4도 있고,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수록 그 자기가 가져가는 포션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가 있으면은 골프 이런 건 있죠. 근데 광고를 매니지먼트가 가져오게 되면은 그 광고에 몇 %는 준다 이런 건 있지만 상금에서 나눠주는 건 없고요. 그렇군요. 캐디한테는 상금액의 10% 정도를 캐디한테 수수료로 주죠. 야, 그럼 10억 벌으면 캐디는 1억을 버는 거네? 그죠? 네, 근데 10억 버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가요? 예. 아니, 네. 그냥 하도 요새는 스포츠 선수들이 돈들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 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1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광고 듣고 고발하겠습니다.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조현아 부사장 문제로 야기됐던 대한항공 사태,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시죠, 이광철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게 충격과 분노라기보다도 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계속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고 참. 그런데 어제 안진걸 사무처장께서는 고발장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뉴스에서 매번 뉴스 볼 때마다 뵀습니다. 예, 주로 YTN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KBS도 있고 SBS도 있고 다 나왔습니다. YTN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YTN 라디오 나온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TV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출발샷 팀 청취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건 아주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남을 고발하겠습니까만 다만 이 경우는 너무 정말 총수 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잖아요. 그 승무원들과 사무장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심지어 가던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뒤로 돌리게 해서 그 이영만리 미국 땅에 그 승객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해버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언과 그런 조치를 당한 승무원들과 그 사무장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 직장인들 다 소중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 딸이실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아까 전에 우리 최영희 시사평론가님에서 나쁜 짓 많이 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니까 폐가망신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게 잘못이고 처벌도 받는구나라는 교훈을 남겨야지 앞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승객의 안전까지도 지 마음대로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안진걸 처장님께서 폭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첫째, 다소 조현아 부사장의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거나 욕설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항공보안법 알겠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죄. 위력이라는 건 이제 윗사람이다, 계선상 부사장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법상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세력이라든지, 그래서 폭행 협박, 그러니까 위세를 가해서 때리려고 하거나 또 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봐가지고요. 사회생활상에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또 그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나 이렇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의, 그래서 우리 법원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부사장이 회사 내에서 대한항공 내에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정상적인 승무원으로서의 업무 또 혹은 기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위력에는 업무 방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원래 매뉴얼엔 땅콩을 까서 나 이 얘기를 하기는 정말 좋아. 땅콩을 까서 줘야 되는데요. 야, 땅콩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땅콩이 아니라고 뭐 이상하라고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자주 땅콩 비슷한 거 같아요. 마카다미안가 뭐 먹어봤어야지 알죠. 근데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그걸 드시겠습니까? 그러고 그 마카다미안가 하는 땅콩을 그러면 먹겠습니다. 그러면 뭐 까서 드릴까요? 뭐 봉지째 드릴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매뉴얼인 모양이던데 매뉴얼을 안 지킨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 그 한겨레 후속 보도를 보니까 그 매뉴얼을 정상적으로 승무원은 지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신 저 독자분들 또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그 봉지째 갖다 주고 드시겠습니까 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그 봉지를 개봉해 가지고 가져다가 주는 걸로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다고 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한항공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하던데 어쨌든 그 매뉴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부분도 그건 역시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뉴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위력 참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까? 설령 그 대한항공 쪽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뉴얼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부사장이라는 지위에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승무원과 기장의 권한을 침해해가지고 램프리터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승무원 더군다나 그 기내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총책임자인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 매뉴얼을 보면요. 지금 매뉴얼을 매뉴얼을 따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광철 변호사나 제가 만난 이제 현장의 목격자나 제보자들에 하면, 태블릿 PC 아무도 몰랐다고 대한항공 사고문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거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기 태블릿 PC 아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했겠습니까? 뭐 당황하면 모를 수 있죠. 만약에 당황해서 몰랐다면 얼마나 고압적으로 소리를 질렀겠냐라고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설령 매뉴얼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매뉴얼에서는 메뉴판을 보여준 다음에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먼저 갖다 주냐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적받을 일이 아니라 아이고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손님들한테 더 잘해주시라고 이렇게 웃어 넘어갈 일인 것이죠. 그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방금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폭언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유감스럽게 지금 대한항공의 해명은 계속 바뀌고 있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직접 접촉한 제보자 목격자에 의하면 이 X 저 X 등의 그런 보통 그 시정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화났을 때 쓰는 그런 욕설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고 삿대질과 고함 그리고 차를 멈춰라 뒤로 후퇴내라 너 내려라 하는 뭐 정말 몰상식한 폭언이 있었던 건 저희는 분명한 제보로 알고 있고 또 대한항공 안팎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이것도 다수의 증언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수의 증언으로 확보하고 있다. 뭐 하지만은 저희로서는 모르니까 지금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 뭐냐면 언성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거나 욕설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전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대한항공 측의 사무장에게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 자, 12월 8일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그 사과문을 보고 더 열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사건, 국내 통틀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황당한 사건인데 그 사과문을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약간의 지나친 행동만 있었을 분이 조현아 부사장 할 권한 행사한 거고 모든 건 직원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원을 사살하는 내용을 또 한 번 발표한 건데 거기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가 제보자나 목격자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정 직접 피해를 당한 승무원들과 사무장과 기장 이런 분들을 바로 불러다가 무조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서면을 쓰고 그다음에 심지어 국토부 조사가 있었거든요. 8일쯤에. 그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고 무조건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거짓 진술해라라고 해요하고 협박하고 이랬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보자 목격자하고 직접 한번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항공 쪽에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문제의 본질을 승무원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실제로 마카다미아를 저기 했던 뭐 매뉴얼 위반 그쪽으로 자꾸 잘못을 몰아가면서 지금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승무원들, 그 하급 직원들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의 국제적 신인도까지 이렇게 크게 저하된 마당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맞지. 그 직원들을 지금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지금 조사에 났을 거죠. 그리고 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나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도 조사를 했나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곧 할 거로 알려졌는데 네. 일단은 그 해당 기장님 그다음에 승무원이 최초 1차 피해자 승무원 말고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한 분 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승무원 한 2분 그다음에 이제 사무장님 이렇게 그 객실 안전과 승객의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렇게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 조현아 부사장도 곧 조사하는데 이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요. 저는 더 여기서 끔찍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막 출발하면 우리 교수님이나 청취자들 잘 아시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승무원하고 사무장님들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정숙시킨 다음에 비행기 안전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그렇죠. 고지를 할 때입니다. 네. 처음에 출발에 1분부터 10분 사이는 뭐냐면 네. 그걸 주로 고지하잖아요. 뭐 그래서 창문도 올리시고 책상도 접고 그렇죠. 구명조끼 뭐 2급 상황. 전자기기 끄고. 딱 조현아 부사장이 이른바 소란을 피운 그때가 그 시간이 딱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램프 리턴도 황당하지만 딱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승무원과 사무장이 가장 중대한 업무를 무엇 때문에 우리만 방해한 겁니다. 소란을 피우는데 2007년도에 그 유명한 박연차 회장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워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때 그 기내에서 이렇게 쫓겨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종합하면 비행기에서 하차시켰어야 될 사람은 사무장이 아니고요. 그 사무장은 끝까지 승객들 안전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현장 서울까지. 근데 그분은 타지도 않고 운행했잖아요.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내려놓고 운행한 건데 그것도 문제인데요. 사실 조현아 부사장이 현장에서 하차를 당했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종합해보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변호사님 이광철 변호사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국토부 조사. 예. 이거가 조현아 부사장의 얘기를 물론 직접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다시 말해서 정황이라는 건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땅콩 때문에 이게 11분 지연이 됐다라는 그런 사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근데 이런 걸로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2가지 점을 봐야겠죠. 우선은 당사자의 해명들과 당시 목격자들, 제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나쁘다, 잘못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이 지점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건데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 여론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쪽의 잘못을 희석화하고 또 그렇게 몰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지만 막상 실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실무 담당자들 국토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또 사회 여론 일각에서 또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그러면 그러한 의지와 대한항공 쪽의 그런 작업들이 부딪혔을 때 그 최소한 그러면 당사자 해명은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없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책임을 묻고 하는 데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진술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실과 대조하는 작업은 또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출발 사침 청취자들과 우리
그 YTN 애청자들을 위해서 어제 또 하나 들어온 중요한 제보를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유력한 제보인데요. 국내에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답니다. 대한항공에서. 그 행사의 총괄은 조현아 부사장이 했는데 당시 행사를 진행하던 어떤 여직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국내 손님들 다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나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분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모두 깜짝 놀라는. 그래서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고 봉건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준 건데요. 이럴 일이 터질지 알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청취자들하고 우리 국민한테 뭐하러 대한항공을 비판하겠습니까? 우리 국적항공사인데. 그럼요. 근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자는 계기로 대한항공이 더 좋은 항공사가 되자는 애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YTN 같은 경우에도 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도 어제 했었는데 그거나 대한항공 문제나 이것이 뭐 특정 회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승객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자 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람객 뭐 이 모든 분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줄줄 샌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무장은 지금 그렇다면 사무장, 해당 승무원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매뉴얼대로 만일 했다라면은 상당히 그분들도 또 다른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지금 사실 어제 그 검찰 고발한 다음부터 우리 저 안진걸 처장하고 또 저하고 또 우리 참여연대 또 그런 또 제보자들 목격자 이런 분들하고 좀 사실 긴박한 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분 아니요 상태라기보다도 회사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가 됐다든지 지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상황들을 보기에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 회사 쪽에 유리한 진술들과 증거들을 확보하는 쉽게 말하면 매수 작업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강한 걱정이 좀 들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과 증거들을 뭐 이렇게 만드는데 협조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목격자가 일단은 퍼스트 클래스에 여성 손님 한 분 더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상황을 봤거든요. 대한항공이 그분 연락처를 기자들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면 그분이 다 말을 해줄 텐데. 그리고 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이 있고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기장하고 교신한 내용을 공개하면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항공 결정적으로 부사장이 기장하고 협의해서 비행기를 뒤로 뺐다고 했잖아요. 항공보안법 위반을 피하려고. 근데 어떻게 부사장이 일개 승객인데 기장하고 바로 연락을 합니까? 사무장한테 시킨 거거든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사무장을 강압적으로 시키고 그 사무장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내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뒤로 향해 달라라고 하고 그러면 사무장이 그 요청하면 기장은 그걸 믿고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거짓말 치다 보니까 되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그 관련자들을 불러서 무조건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었고 니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 징계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징계하면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또 더 많은 진실을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아닌데 다음 병가를 신청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병가를 허용을 안 해주다가 12월 8일 사과문 발생하고 다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었고 본인이 잘못한 진술을 받아낸 다음에서야 병가를 허락해 준 것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제보자들을 내부적으로 제보자를 지금 색출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고 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 뭐 그 카카오톡에 뭐 이런 문제들을 올린 것도 직원들을 뭐 색출하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전에 키우고 있네요. 그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진실을 밝혀내고 어찌됐든
국제적으로까지 망신을 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지금 문제 그 해법의 수순을 굉장히 잘못 짚고 있고. 근데 물론 대한항공 입장에서 볼 때는 제보자 색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NS를 뭐 어떻게 들여다 본다든지 뭐 통화 내역을 본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대한항공 이제 조종사 노동조합이 있고요. 예. 또 승무원이나 직원들 노동조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종사 노동조합이 어저께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그제. 예. 거기 보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 평소에도 그런 봉건적인 억압적인 조직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아무튼 회사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야기하는 것을 일절 금지시키고 부당하게 이렇게 검열한다는 일도 반복됐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카카오톡을 다 보여줘라. 너네들 어디에 이렇게 알렸는지 뭐 요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냥 언론이 추측 보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언론들이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나오는 게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있으면 더 극명하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질 것입니다. 예. 근데 만일 그 대한항공 측의 여러 가지 얘기 중 일부라도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좀 추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 언론들이 뭐 거기에 상당히 타격을 더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나서서 뭐 예를 들면 부사장이 서비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러면 될 일인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기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왜냐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그렇죠. 걸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냐면 여기 대한항공 기장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소속입니다. 조종사 노동조합 성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기장하고 협의를 하냐. 사무장을 시켜서 뭐 객실안에 큰 문제가 발생해갖고 회항해야 된다니까 기장은 그냥 당연히 사무장이 요청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 기장을 협의했다고 거짓말 친 거잖아요. 이게 벌써 결정적인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자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6711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5788님 저는 이 코너로 앉은 걸 저장으로 알게 됐는데 여기저기 여러 사안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0314님 기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기업 가족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1698님 사내 규정이 강력해도 법보다는 하위입니다. 이건 인권도 위반한 겁니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럼 이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어제 저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그리고 강요죄 부분들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고발은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지금 또 하나 심각하게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지금 또 나아가서 이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차피 법정에서 선서를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인데 그 과정에 지금 진술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직원들, 제보자들, 목격자들 또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신상들을 추적하거나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뭘 했느냐, 어디다 제보했느냐라고 또 진술들을 자꾸 강요하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롭게 또 그런 부분들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침 어제 검찰 조사를 바로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이미 고발한다는 걸 예고했기 때문에 검찰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발장 접수하고 조금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능하면 오늘부터 조사를 받자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방금 이광철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들 외에도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기장, 승무원들, 사무장들을 불러서 무조건 너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강요했거든요. 그것은 국토부의 공무를 정상적인 공무를 위계에서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찰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대한항공 측에서는 참여연대 주장에 반박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반박 인터뷰를 보니까
참여연대 주장이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저희는 정말 다수의 증언, 그다음 결정적으로 현장 목격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항공을 일부러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항공기 저희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 이 땅에 어느 직원도 재벌 총수의 딸이 한 유마로 그렇게 함부로 폭언을 당하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이영만리 땅에 16시간인가 방치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시죠. 이광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